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최신 트렌드 특강 1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재개발부 강사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해주신 국책연구기관 연구직 및 행정직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과정은 국책연구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특별교육으로 총 1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에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 특강은 각 분야의 저명한 연사를 초청하여 최신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미래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특별교육입니다. 그럼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한문도 교수님께서 국내 자산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MBC, KBS, SBS, 뉴스공장, 머니인사이드 등 다수의 뉴스에 출연하시고 현재도 3프로TV, 월급쟁이 부자들 TV 등 다수의 인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문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 이거 의자가 좀 걸리지는 않나요? 화면에 걸리죠? 뺄까요? 빼지 마요. 네. 자, 식사하시고 오신 거죠? 조금 노곤하실 텐데 잘 보이시나요? 조명이 환해가지고 원래 뒤를 밝히고 앞에를 꺼주는 거 아닌가요? PT 할 때는 조명 하나만 꺼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이 온라인하고 같이 하신다며요. 오프라인하고. 다들 젊으시고 여기 우리 제 연배님 한 분 계시고 젊은 도시가 맞긴 맞네요. 그죠? 우리 리더분들도 좀 보이시고 그냥 시간 제한상 바로 가겠습니다. 제가 요 밑에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발음이 안 좋습니다. You have to take a step back to jump far. 다 아시죠? 뜻은. 지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시장이 저는 부동산 30년 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는 강의를 한 지는 한 20년 됐고요. 10년 정도는 앞에 젊을 때 사업을 했고 겸임교수 10년 정도 할 때는 사업하고 겸임교수를 같이 했고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강의만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나쁘게 얘기하면 색깔이 없는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 요점입니다. 요점은 지금 경제 침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이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뭐 보도에서 많이 보시니까 나중에 그 자료집에서 보시고요. 요점은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지금 리밸런싱 할 때다. 냉정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드라마 글로리만 볼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하고 계시겠지만 경제 뭐 유튜브나 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 PB 센터장들, VIP들 하는 센터장들 후배님들 계시고 또 자산가 그룹들에도 제가 또 강의를 나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부동산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시던 분들이 뭐 잘된 분도 많고 안 된 분도 많은데 뭐 펀드 매니저부터 좀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정보 교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VIP 그룹들은 2020년도 말부터 좀 정리를 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한 발 늦게 소식을 접하셨을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시간이 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면 2019년, 20년부터 좀 임계점을 초과했습니다. 이따 그림에 볼 텐데, 그리고 2023년 이게 이제 제가 1월 달에 썼던 요약이에요. 근데 그대로 뒀습니다. 일시적 반등 가능성을 제가 1월 달에 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뻔한 스토리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정부는 규제 하나 대책을 쓸 것이고 일시적 반등 분명히 일어나고 일시적 반등의 기간의 문제지 결국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는 걸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겠죠?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뭐냐면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죠.
예전에 시장이 어땠냐면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 매매 수요들이 관점으로 돌아서면서 전세 수요로 가게 돼요. 그죠?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받쳐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올해는 완전히 틀리죠. 작년하고.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합니다. 그러면 어딘가 우리 경제 시스템과 부동산 시스템에 뭔가 균열이 생긴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로 듣는 가계부채 심합니다. 그림 볼게요. 요점이고 그 규제 완화 대책은 계속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상승기 저금리 시대에 많이 투입된 자산들이 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최종 목적이 분양이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 그리고 매수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도잖아요. 근데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경직됩니다. 근데 그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반등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결정적으로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를 요즘 미국 금리 많이 아시죠? 이제는 예전에는 남의 나라 얘기인데 하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 제가 부동산을 예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예측하고 분석할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주택산업연구원 출신 안 계시겠죠?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뭐 연구원 많잖아요. 한 번도 맞춘 걸 못 봤어요. 자, 20년 동안. 심하면 상승 하락도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적인 거예요. 부동산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를 모르고서 부동산을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한 10년 정도 공부했거든요. 근데 경제는 아직도 했는데 알긴 알겠는데 조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통화 정책하고 미국 물가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행을 하더라. 그건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을 쳐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쳐다본다는 표현은 그렇고 계속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높은 물가 수준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뿐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유동성의 비율이 최대입니다. 역사상. 자본주의 경제학과가 1903년도에 생겼잖아요. 알프레드 마샬의 수요 공급 법칙 아시죠? 수요 공급 법칙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경제학과를 캠브리지 대학교에 1903년도에 그럼 120년 됐죠. 120년 동안 위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큰 위기가 대공황부터 해가지고 큰 위기가. 그러면 그만큼 어떤 경험이 있으면 다시는 안 일어나야 되는데 불과 13년 전에 또 크게 일어났잖아요. 글로벌. 그 지금 또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경제 이론에 사각지대는 있겠죠. 여러분 유동성 함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얼핏. 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케인즈가 얘기한 겁니다. 1935년도에. 케인즈가 이미 유동성 함정을 그 석학이 지금 전 세계 거시 경제학을 만든 분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유동성 함정만은 해결 못한 거예요. 해결하라고 후세들한테 남겨놨는데 후세들은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강의하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런 식으로 정리되시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와 물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한테도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좀 따분하니까요. 이제 그림으로 갈게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에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아파트 작년의 하락률입니다. 그림을 좀 왼쪽으로 그려놨는데 빨간 게 하락폭이에요. 보시면 8도, 6대 광역시 8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시 이렇게 있잖아요. 8도는 좀 약한데 나머지들은 좀 강하죠. 그렇죠, 여러분? 뭐 20%, 18%뭐 대부분이 20%입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그죠? 근데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의 핵심 뭐냐면 이 선이 하나 있잖아요. 노란 선. 이게 이제 평균 거래량입니다. 아파트만 2014년도부터 뽑았는데 그 앞엔 더 많고요.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59,979건이 나와요. 일단 요즘 시장 상황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기 자료 보시고 여기 보시면 바닥을 찍었다가 여기 앞에 분은 안 보이시겠다. 15,000대까지 내려갑니다. 5만 건이 평균인데 작년 12월에 그랬다가 1.3 대책하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붙어주면서 시장 분위기 상승 심리가 살아나서 3만 건으로 확 오릅니다. 2배.
그럼 여러분이 언론 보도에서 거래량 급증, 그죠? 2배. 어떤 때는 뭐 80%막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것만 보면 막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것도 넘어갔대. 이 노란 선이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넘어야 보면 여기를 맞춰 보시면 상승장이 나와요. 정말 죄송합니다. 껐다 켰다 해서 요 평균선을 넘어야 일단 실질적인 시장의 심리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거는 이번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여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전국으로. 그러면 다른 데 좀 세분화 볼까요? 경기도입니다. 이거는 3월 15일까지 보았는데 경기도는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는 선을 제가 하나 더 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평균 거래량의 반 수준이에요. 근데 반을 돌파했습니다. 네, 경기도는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송도 뭐 50% 하락 막 이런 거 보셨잖아요. 폭락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규제 완화까지 겹치고 특례보금자 이렇게 겹치니까 주택 가격이 9억이었는데 5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전세입자는 4억이나 5억짜리도 있어요. 그죠? 실제로 인천 송도에 5억짜리 아파트인데 2천만 원 주고 집을 사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지금 빨리 가가지고. 그런 분들이 수요가 되니까 호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 3천만 원 갖고 막 바로 택시 타고 가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나 봐요. 그죠? 저녁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집을 아침에 일어나서 문 앞에서 기다렸다 산 젊은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사고를 자기 입장에서 사고를 해요. 또 말은 사고를 쳤습니다. 일단 배팅했습니다. 제가 그건 괜찮다 안전하다 그 정도 갭이면 뭐 1억도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3천 오르면 수익률이 110%예요. 1억 오르면 어떻게 돼요? 500%예요. 500%인가? 300%.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량이 막 살아나서 이제 완전히 올라가요. 그러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은 아니다. 보시면 되고 서울입니다. 좀 아까 보면 전국도 반의 반은 넘었고 경기도도 반의 반은 넘었는데 서울은 선이 어때요? 반의 반을 못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이거를 기사화될 때는 어떻게 되냐? 838건이 11월, 12월 거래 건수거든요. 800개에서 2,300개면 몇 배예요? 3배잖아요. 300% 폭증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기사를. 그죠? 12월 대비. 그것까지는 못 쓰겠으니까 기자분들이 거래량 급증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도에. 그러면 이제 진짜 사회생활 초년생이나 뭐 신혼부부 생활 하시던 분이 뭐 현명하신 분들은 계산하시겠지만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분들은 일단 요 얘기만 들으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엄마 아빠 빨리 도와주세요. 내가 돈 얼마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알면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이랬는데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면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 갖다 기다려야죠. 근데 또 요즘은 또 가오라 그러나요?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뭐 좀 다투고들 그런데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뭐 루머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은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다.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서울은 약하다. 왜? 집값이 많이 조정을 안 했거든요. 인천은 많이 조정이 됐어. 그러니까 적정 가격을 판단한 수요자들이 붙지만 서울은 아직도 부담스럽다라고 판단된 수요자들이 안 붙어주니까 약한 거죠. 힘이. 그러면 이어서 보이는 그림들이 이제 부산광역시는 더 약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메. 이거 F5?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게 팍 넘어가 버렸네요. 우리 자 서울 했고 부산인데 부산은 더 약합니다. 반의 반의 반 수준이에요. 부산은 혹시 부산에 가족이 계시거나 투자하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면 이 상황을 전달해 주세요. 지금 부산도 호가가 오르고 있는 데가 있고 이쪽은 내리고 있어요. 양 두 갈래가 같이 가고 있어요. 투트랙으로. 그래서 정보가 약한 분들은
올라간다라는 공인중개사 말씀을 듣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승 거래가 나와요. 왜? 10억이던 아파트가 6억이 됐다가 7억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10억을 생각하면 싼 거 같잖아요. 부담이 그 거래가 일어나는데, 반면에 똑똑한 분은 딱 보니까 6억에서 7억이 됐어. 이거 조급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억, 5억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발품을 팝니다. 공인중개사를 럭키 세븐 7군데 이상 가면 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칼같이 5억 밑에서 삽니다. 저 6억이라 했나? 6억 밑에서. 100%입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해보는데 계속 맞더라고요. 그거 신기하게. 그거 좀 나중에 활용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오른쪽 그림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 여기? 이거 쳐드리고 싶은데 제가 잠깐 이거 쳐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평균 거래량이 전국 아파트예요. 좀 작적이 작년이에요. 반토막 났죠. 거래량의 아파트가. 그다음에 서울이에요. 서울은 반토막보다 더 작죠.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서울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경기도는 경기도도 3분의 1밖에 안 돼요. 작년에. 올해 살아나는 물량이 작년에 2배가 되면 평균에 한 요 정도 다가오겠죠. 그러면 요 라인에 가서 보면 이게 언제냐, 주택가격 우리나라 2010년, 11년도, 12년도 바닥 찍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수준이 지금 바닥 수준인 거예요. 2008년에. 상대 비교를 좀 하셔야죠. 2008년도에도 요번에 대책과 똑같이 MB정부에서 규제 하나 다 했습니다. 다 했을 때 좀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때의 상승폭과 지금 상승폭이 좀 비교가 됩니다. 시장 환경이 다르거나 무슨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틀리겠죠? 그걸 이제 보여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여기 세종시는 재건축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혹시 뭐 서울에 연관돼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재건축 거래량 추이입니다. 보시면 서울의 중요 목동, 상계동, 압구정, 이거 제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1년치를. 여기 거래량이 없죠, 여러분. 이 포인트가 여기 없죠. 여기 없고, 상계종은 원래 많았어요. 많았다가 쭉 내려왔죠. 자, 올해 들어온 겁니다. 여기 올해 쭉 죽어 있다가, 이 죽어 있는 동안에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보도에서 가끔가다 재건축 호재, 선거공약 재건축 단지 호재, 뭐 이런 뉴스 가끔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 팩트는 뭐예요? 아무도 안 산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못 보면 재건축 시장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왜 안 좋을까요? 주택 가격이 내려오면 분양가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업 수익이 줄기 때문에 이 머리가 터집니다. 시행사, 시공사, 조합이. 회의 시간이 길어져요. 조합 총회할 때도 의견이 다 다르고, 안 망할 거니까 비싸게 분양받자 하는 주민이 있으면, 아니야, 망하니까 경제가 안 좋으니까 좀 아니니까 지금 빨리 팔고 금융 비용을 줄여서 하는 게 우리가 사업 수익이 더 좋아. 이게 다 갑론을박하면 시간이 갑니다. 이렇게. 그게 어때요? 서울의 음마 아파트. 그 와중에 거기는 또 음마 아파트 투자하시거나 투자할 분 계시면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뉴스가 나왔잖아요. 음마 아파트 뭐 50층에 뭐 수영장 딸린 설계안을 뽑았다고. 그 설계안이잖아요. 근데 조합도 결정이 안 됐어요. 제대로. 뭘 하겠다고. 그런데 속아서 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건 왜 이렇게 팔았냐, 여기가 목동입니다. 목동이 열 몇 개 단지가 있는데 4-5개씩 모아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열 몇 개 단지가 크게 있는데 한 단지가 동수가 한 10개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단지가 따로따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건축을. 전체 그림이 잘 안 나오겠죠. 따로 국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어떻게? 이왕이면 효율성을 갖자. 규모의 경제. 다 같이 그림을 이쁘게 하면 그 단지와 저 단지, 옆 단지들이 풍경이나 조망권이나 경관이 이쁘게 나오겠죠.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게 돼야 재건축의 절차를 밟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영기 신도시들, 목동,
상계동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지금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럼 시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목동 일부 지역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지구 단위가. 그러면 이제 조합 만들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조금 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늘고. 압구정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압구정은 뭐만 나오죠? 가끔가다 8억 급등, 신고가 이런 것만 나오죠. 바쁘시구나. 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연도별 미분양 현황.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미분양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의 건설사가 몇 개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911개가 부도났다 그랬죠. 근데 종합건설업은 99개가 부도났습니다. 그 전문건설업이 그러면 911개 빼기 99개 하면 800 몇 개 되겠죠? 800개? 전문건설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샤시 하신다. 그거 전문건설업입니다. 가스배관 설치한다. 전문건설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현장에 종합건설업을 가진 사람이 공사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 옆에 붙어있는 분야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도로 포장도 또 전문건설업. 그러면 한 현장에 한 종합건설회사가 망하면 자동으로 같이 일하시던 협력업체 10개에서 15개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911개가 망한 게 아니죠. 현장은. 그렇죠? 이렇게 911개라니까 많이 놀라시잖아요. 그럼 그런 회사가 몇 개 있냐 대한민국에.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만 한 500개밖에 없는데 500개 아니라 10,000개밖에 없는데 900개만 많은 것 같잖아요. 전문까지 하면 한 7만 개 됩니다. 7만 개.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종합만 하면 한 16,000, 7,000 되고요. 종합건설업의 자본금이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5억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만 마음 먹으면 다 차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PF랑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건설 하면 우리 맨날 대우 뭐 LG 생각나니까 막 아닙니다. 그거. 메이저가 있고 2군 있고 3군 있고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미분양이 많은데 요점은 좀 샜는데요. 미분양이 많아도 소진이 됩니다. 이렇게 다. 요때는 박근혜 정부 때 택지 공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줄죠, 당연히. 근데 지금 많아졌고 택지 공급까지 했죠. 그러면 이게 2023년이에요. 택지 공급한 게 올 2023년 상반기에 원희룡 장관께서 엊그제 말씀하셨어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 수도권 17만 호 3기 신도시를 다 착공 들어갑니다라고 발표했어요. 착공 들어갑니다. 벌써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면 2025년도 뒤에는 그 물량들이 나와요. 민간 분양 말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거만 아시면 되고. 특히 여기 보시면 이 지역들은 이제 물량들이 미분양이 좀 많나요? 좀 조심하셔라. 충남, 대구는 지금 뭐 다 아시고. 충남하고 경북 지역이 조금 이제 시장이 좀 하방 압력이 강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초기 분양률이 예전에 좋잖아요. 분양률이 90%, 뭐 100%, 110%까지 100%까지 갔고 적어도 뭐 65%, 70%인데 지금은 어디 갔어요? 30% 평균. 좀 심각하죠? 그래서 미분양이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준공된 아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준공 아파트. 준공 아파트에 여러분들 뭐 갭 투자하신 분도 계시고 또 갈아타기 하시려고 미리 전세 두시고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자로. 그분들이 계획은 뭐예요? 당첨되고 잔금 낼 때 전세 보증금으로 일단 메꿔두고 시간차를 통해서 자본 시세 차익을 통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어가 살든지. 그렇죠? 뭐 20평 살다가 32평을 분양받아 놓고 돈이 없으니까 일단 전세 보증금으로 맡겨놨다가 돈을 모아서 들어가든지 하는 건데 입주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세 보증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8억짜리 아파트 전세 보통 예전에는 2, 3년 전만 해도 8억이면 7%, 5억 6천, 6억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여러분? 지금 2, 3억입니다. 2, 3억. 그러면 예산에서 2, 3억이 미스가 생기잖아요. 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울에, 수도권에. 그걸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니까. 그래서 입주율이 적어요. 적어서 강남의 개포자의 프레이던스라고 있습니다. 그 개포동에 그 3,375세대인데 일주일 전에 입주가 2월 입주예요. 그러면 보통 매물이 3개월 전에 나오거든요. 신축은. 그러면 2월이니까 작년 11월부터 매물이 나왔어요.
그때 25평 매물 가격이 전세 가격이 한 12억 13억 했습니다. 지금은 3개월 만에 7억입니다. 그러면 그 분양가는 한 20억 되거든요. 그 펑크가 많이 나잖아요. 잔금을 못 내면. 그죠? 그분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자, 그럼 분양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고 입주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는 하방 압력이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승의 어떤 기사나 보도들이 힘이 제가 볼 땐 약합니다. 약하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갈 거라고 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추 이 그림만 하나 이해하시면 시장을 거의 이해하십니다. 재작년 임대차 3법 할 때 그 달에 허위 매물 신고제가 시작됐습니다. 허위 매물을 올리면 벌금을 무는 제도가 시작돼 가지고 그해 9월부터 정리들이 되고 진성 매물만 가짜 매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데이터를 모은 그림이에요. 보시면 이거 이제 9월이에요. 그때 자, 매물이 어떠냐면 그림을 보시면 주황색은 월세, 막대, 하얀색은 전세입니다. 그 위에 이 선은 총 매물, 전세, 월세, 매매 매물까지. 그래서 노란색이 매매 매물입니다. 자, 매매 매물을 보면 시장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매매 매물이 어때요? 쫙 올라가기 시작하다. 여기 이때 기사는 뭐였냐? 전세 씨말라, 매매 씨말라. 그런 거 많이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매물이 이제 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늘다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죠? 근데 이때 거래량이 죽을 때예요. 신기한 건. 2022년도. 근데 매물이 왜 없어지죠? 그때 전세 매물은 어때요, 여러분? 막대기가 확 올라가죠. 이게 뭐냐면 매매를 하려고 그럴 때 전 정부에서 뭐냐면 제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투기를 없앤다고 집을 사 가지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갭 투기를 막으려고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갈 때 대출을 받으려면 그 집에 입주를 해야 돼요. 전입 신고. 안 하면 대출이 안 돼요. 그 제도를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1년도부터. 그러니까 강남이나 양성에 있던 주인들이 어때요? 집이 비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임차인이 6개월 안에 나가야 팔 수가 있잖아요, 집을. 맞죠? 안 사죠, 사람들이. 임차인이 1년 있다면 살 수가 없잖아요. 대출 못 받으면. 그게 이제 막 섞일 때요, 이때가. 그래서 매매를 내놨는데 빈집으로 내놓게 됐고, 근데 그때가 꼭지였던 거예요. 과감하게 돈을 막 구해가지고 주인이 내보내고 빈집으로 팔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안 팔리는 시점이 된 거예요. 신기하게. 꼭지였으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매물들이 어떻게 돼요? 팔려고 버티다 전세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맞죠. 갑자기 물건이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똑같아요. 전국이. 그 얘기 뭐냐? 우리가 갭투기 광풍이 불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근데 매물이 이제 여기서 여기가 1월이에요, 여러분. 올해 1월. 규제 하나 던질 때 여기서 매물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걸 그림의 선은 약하지만 1월 달에 5만 개였어요.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4월 5일 6만 이거 언제지? 3월 제가 25일까지 찍어놨는데 6만 개입니다. 만 개가 늘었어요. 근데 아까 뭐 했죠? 아파트 거래량이 늘었어요. 2배. 800개 한 달에 거래되던 게 한 달에 2,000개로 늘었잖아요. 그럼 2,000개가 물건이 빠져야 되죠. 산술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도리어 10,000개가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럼 8,000개가 물건이 더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집값이 올라가고 반등이라면 집을 지금 팔까요? 안 팔죠. 좀 기다리죠. 구경하고. 그러면 필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은 매물 감소입니다. 집값이 반등할 때. 근데 매물이 늘어나요. 왜 늘어나죠? 집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되게 영끌에서 레버리지가 많아가지고 부담돼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급하게 내놓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시장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지금보다 나중에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팔고 싶겠죠.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거는. 시장이. 그죠? 그래서 이 매물이 늘어나는 팩트를 너무 중요하게 보셔라. 그래서 전국이 서울은 1월 달에 비해서 15%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다른 전 지역이 다 왔습니다. 단 하나 세종시만 줄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요. 제가 여기 강의하는 거 알았는지 세종시만 총 매물도 줄고 매매물도 줄었어요.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이 현상이 자, 조금 이해되셨죠? 시장 흐름이? 어렵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제가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릴게요. 손 들어주세요. 역시 샤프하십니다. 자, 그럼 다음 갈까요? 강남 상구 아파트 매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매물이 다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쪼개봤습니다. 디테일로. 강남 상구 매물 15% 늘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할 거 없이. 왜 매물이 늘죠? 그건 아까 설명드렸죠. 1월 1일부터 3월 24일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갖고 제가 보여드린 그림만 그린 겁니다. 마용성. 여기 살다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마용성도 많이 올랐습니다. 매물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 법칙에서 사는 사람은 적은데 매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상승하나요? 아니잖아요. 살 사람이 적은데 당연히 하방 압력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의 친시장적인 보도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 그 영끌 때 트라우마들이 또 계신 거예요. 수요자들이. 또 막 올라갈까 봐. 이런 게 겹치면서 지금 상승 거래도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오고 이렇게 혼조세입니다. 지금 시장이. 1월 달부터. 그래서 팩트를 잘 보시면 좀 바랐고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도 거래량이 엄청 늘었는데 매물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에 하반기에 포기했다가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럼 저는 이걸 파악할 때 그거죠.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팔았다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면 팔았다가 다시 사면 또 차익이 생기죠. 그런 분이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도 또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분산 도표를 활용해서 뽑은 건데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0입니다. 0. 가격이 그대로일 때 점 하나의 거래입니다. 서울시 아파트 12월 25일인데 1월 1일부터 뽑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1월 초부터 새해 벽두부터 규제 완화 대책이 터졌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잖아요. 그때 변화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서울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밑에가 하락 거래입니다. 어떻게 하락? 이게 5억입니다. 5억, 10억. 이게 5억. 자, 그러면 뜻은 좀 아시겠죠? 그럼 어떤 점이냐? 직전 거래 대비. 어느 아파트가 있어요. 세종시에 뭐 버드나무 마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단지에 32평이 만약에 작년 9월에 하나가 거래가 되고 잘 안 되다가 이번에 거래가 됐어요. 3월에, 1월에. 그럼 여기 점이 찍히는 거예요. 어떻게? 1억이 올랐으면 1억 위에 있는 점에 찍히는 거고 내렸으면 내려온 점에 찍힌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그럼 그 하락이 기준점이 어디냐도 중요하잖아요. 2020년도에 고점을 찍어가지고 안 팔리다가 요번에 팔렸다. 그러면 다 하락이겠죠, 그죠? 이걸 구분하느라고 제가 또 2023년도 1월부터 거래된 것만에 대한 직전 가격 대비를 또 뽑아놨는데 오늘 가져왔는지 모르겠네. 안 가져왔네. 그건 제 유튜브 운영하거든요. 거기 오시면 됩니다. 거기 오시면 올려놨거든요. 일부러는 아니고 제가 만들어놨다가 급해가지고 못 끼워놨어요. 거기는 이제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 1월에 거래되고 2월에 거래되고 그리고 3월에 거래가 됐는데 그 그림만 딱 하면 어떻냐? 상승이 45%, 하락이 55%예요. 서울 아파트가. 그 얘기 뭐냐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냐? 20억이던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얘입니다. 얘. 이게 12억이 됐어요. 언제? 1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근데 얘가 12억에서 13억이 되면 1억이 올랐죠. 그러면 상승거래 찍히겠죠. 그 상승거래가 45%. 하락거래는 뭐예요? 그 1월보다도 더 내려온 것들. 그러면 좀 그림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45%대 55. 아까 그림은 이 그림은 7대 3이나 75대 25%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1월에 대책이 나오면서 점점 하락이 줄죠. 약간 그림이.
싸게 안 팔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높아진 것들 중에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왕 집값이 내려갔고 나는 5억에 샀는데 15억까지 갔다가 집값이 10억이 된 거예요. 근데 5억도 아깝잖아요. 더 받고 싶어. 그러면 요즘 이제 서울에 부는 바람이 뭐냐면 하이엔드 리모델링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로 집을 이렇게 싹 붙이는 게 아니고 이태리 대리석 그저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리모델링 싹 합니다. 그러면 한 3천에서 5천 들어요. 그리고 집값을 1억 더 올리잖아요. 신기한 건 사러 오신 분들이 막상 자기가 10억에 사서 2천, 3천을 들여 리모델링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사 날짜 맞춰야 돼. 뭐 이런 거 맞춰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얘가 5천 더 비싼 줄 알지만 이미 싹 다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신상이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팔립니다. 또 신기하게. 그래서 지금 서초 강남 마용성은 리모델링, 근데 하이엔드 리모델링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왜냐면 여러분 집을 10개를 봤는데 얘가 2천만 원 들인 집인데 5천이 비싸요. 집 안에 들어가면 벌써 틀리겠죠. 현관부터 다 틀립니다. 막 센서부터 해가지고 등부터 해가지고 쌍재리도 달고 이러면 집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똑같은 집, 똑같은 아파트 옆에 집이래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제가 이거 입은 거랑 번거지 입은 거랑 틀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이해하시면 좋고 경기도 아파트도 그림이 비슷하죠, 여러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림이. 매매 매물이 줄었다 늘니까 전세는 줄고 총 매물은 비슷하고 매물이 많죠. 20만 개입니다. 20만 개 경기도에. 엄청 많습니다. 아파트 나온 게. 자, 이거는 부산광역시. 자, 그림이 다 하여간 어때요? 꺾였다가 올라갑니다. 1월 1일부로 시작해가지고 전세는 내려오고. 대전 아파트입니다. 대전도 똑같죠, 여러분? 대전이 요번 지금 미분양이 3천 개입니다. 전국에서 세종시 지금 미분양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6채 있습니다. 6채. 미분양이 없어요, 세종시는. 그게 강점입니다. 그 대전 아파트도 지금 조금 이제 약세를 막 받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종시 집값도 지금 다시 올라가려던 힘이 약해집니다. 왜? 대체제가 생겼잖아요. 미분양이 생기고. 그러면 약세를 받겠죠. 약간 올라가던 힘이 좀 약해졌을 거예요. 지금 세종시가 잘 가다가 대전의 입주 물량을 볼게요, 여러분. 입주 물량 그림 보시면 대전이 작년까지 잘 버텼어요. 집값이. 근데 올해 1월까지 특례보금자로 잘 버텼는데 대전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내년에 물량이 많습니다, 여러분. 입주 물량이 엄청나요. 근데 지금 미분양 터졌잖아요. 그럼 대전은 내년에 조금 세종이 작년에 겪었던 아픔을 대전이 겪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입주 물량이 많으면 대전도 지금 역전세 시작됐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가 또 나왔어.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 아파트를 실거주 하시는 분도 있지만 투자로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갈아타기로.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멈춰야 돼. 왜? 내 집이 팔려야 가는데 또 집이 잘 안 팔리잖아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안 팔리면 이건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부득이하게. 안 놓으면 전세라도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연체율 이자가 8% 12%인데 잔금 날에 입주를 안 하면 그러니까 전세를 싸게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뒀어요? 그 대출을 풀어주는 거예요. 30%. 이런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이번에 LTV 30% 풀어줬거든요. 대출 막았다가 위험해질까 봐 시장이. 그걸 좀 활용하시면 되고 입주 물량 좀 조심하시고. 자, 울산도 매물은 더 늘어나죠. 총매물이 노란색이 총매물이에요. 우리 저 시청 온라인으로 울산 분 계실 텐데 혹시 울산에 갭 투자하시거나 뭐 버티라는 어떤 일부 전문가들의 말 따라서 버티시려면 이거를 예측하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 그러거든요. 3년 이상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 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산해 보면 낫거든요. 내려갈 것 같다.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올라갈 거, 똑같을 거, 가격이 앞으로 내려갈 거. 근데 입주 물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울산에 또 입주 물량이 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림 있잖아요. 터졌잖아요. 입주 물량이 올해 2023년도 퍽. 안 좋은 장세에 입주 물량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게 한 1, 2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만 버틸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건 절대 안 된다.
레버리지가 많으신 분들은 일단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게 좋다. 투자 관점에서. 나주시입니다. 나주에도 계시다 그래가지고 나주시도 매물에 보시면 좀 특이하죠, 여러분? 근데 매물은 여기 늘었어요. 이건 매물인데요. 총량이 작으니까 혁신도시 안에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총량이 작다 보니까 일단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다행히 이제 총량이 작으니까 좀 부침이 딴 데보다 심하진 않아요. 저희 그림 보시면 뭐 이 평균선에서 내려오진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그냥 그 안에서 충분히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주를 이제 호남의 판교라고 하는데 충북 진천 이게 제목이 바뀌는데 죄송합니다. 충북 진천은 앞으로 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시 승격 기대감에 주택 가격이 좀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 있는 보도 듣도 못한 국립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소개팅을 나간 거랑 뭐 미국에 보도 못했지만 하여간 미국에 있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나갔어요.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시가 좀 더 낫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시 승격 기대감 그리고 교통망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천이 아마 진천시로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기본적인 유효수가 받쳐주니까 거래량이 바닥으로 안 오잖아요. 그죠? 버티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틀려 시장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국이 예전엔 동반적인데 자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닌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 안 보시나 보다. 보시면 총 매물 어때요? 줄었죠. 매매 매물 어때요? 아 조금 늘었구나. 조금 늘었네요. 3월 달에. 다른 데랑 그림은 완전히 틀리죠. 세종은 유효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전세가 많이 줄었죠, 여러분. 딴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그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많으시다 그래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제가 우리 저 선생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피크 찍을 때 연골 때 1위 할 때죠, 우리 세종시가 상승률 1위 할 때. 그리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하락률 도 1위 했잖아요. 좀 슬프게도 너무 극가극을 왔다 갔다 했는데 23년 2월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평균 대비해서 그렇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동별로는 있습니다. 매물이 다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여기서 비싸다는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의 판교처럼 서울의 강남처럼 뭐 세롬동 이런 데 그렇다 나성동 그죠? 그쪽하고 좋잖아요. 나성동은 안 넣어놨습니다. 제가. 근데 보시면 아파트가 거기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만 살짝 고개 들지 나머지는 좀 내려왔잖아요. 많이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랑 좀 틀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이하게. 그 얘기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래 참. 전 세계 전 지구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할 1위가 어디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요. 와, 세종시가 1등입니다. 출산율 1등 세종시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보이시잖아요. 미래는 좋습니다. 다만 정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치하는 분들이 자꾸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계획대로 빨리빨리 안 가니까 여러분들만 그저 불편하신 거죠. 혼 좀 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신들 오시면 싸우지 말고 빨리 저 국민들을 위해서 개발 계획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그죠? 이용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세종시에 미분양이 없다는 점은 강점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대전이란 대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전이란 그 대체제가 전철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교통에는 도움이 되는데 주택 가격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대전하고 대체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시장 가격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나아지려면 백화점 부지 제가 얘기 듣고 왔거든요. 공인중개사 여기 도착하기 전에 딱 한 12분 일찍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를 잽싸게 2군데를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현장 임장이 최고잖아요. 세종시가 왜 이거 힘을 못 씁니까? 딱 물어봤더니 백화점이요. 천만에 그거고요. 그놈의 국회 이러시더라고요. 빨리 와야지 왜 안 오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국회 그것만 제대로 오고 백화점만 생겨도 또 서울 세종 고속도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위력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서세 고속도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못 느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종시 인근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평택항도 또 거리가 있잖아요. 국토 5차 종합계획이라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그거 한번 담당자도 계실 것 같은데 담당자 계시면 좀 요약해가지고 뿌려주시고 그거 딱 보면 여기 세종시의 앞날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 처음에 됐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아 여러분도 모르실 수도 있겠고 우리 선생님 기억나실 거예요. MB가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다시 빠꾸시키려고 그랬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어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때 한강 대운하도 했어요. 저한테 컨설팅 온 분들이 한강 대운하에 투자할까요? 세종에 투자할까요? 양분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99% 분들한테 다 세종에 투자를 했습니다.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디서 사업을 하고 있었냐? 창원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대우가 IMF 때 좀 뻗었잖아요. 대우중공업에 재산이 많아요. 막 아파트도 몇천 개 있고 막 땅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 회사 자산 매각 컨설팅을 제 어린 나이에 그걸 따내가지고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표도 받았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묻는 거예요. 창원에 돈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장 사장들이 다 돈 있는데 하고 싶은데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식견에선 세종시가 낫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좀 투자 성적이 좋았죠. 근데 그때 개념은 뭐였냐? 앞만 봐도 그리고 평택항이라는 개념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평택항.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평택항이랑 중국이랑 지하터널, 해저터널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벽천지입니다. 세종시까지. 그게 우리 그동안 얘기했던 서해안 시대인 거예요. 실제로 보도에는 안 났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 저는 이런 얘기 드리면 그렇지만 예전에는 민간 교류를 해가지고 북한에도 막 갔잖아요. 러시아 경제자유국도 가고 막 이랬거든요. 거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갔다 오시면 계실지 모르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데 길 있잖아요. 그 옆에 뭐 휴게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시간 가는데 그래가지고 경제자유국 그 영사 러시아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300원이래요. 50년 임차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사절단 중에 한 분이 지금 슈퍼하고 있습니다. 땅 사가지고 임차해가지고 몇만 평인데 300원 곱하면 얼마 나오죠? 부담 없이 가가지고 그런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는데 하여간 이 얘기 뭐냐 미래를 보시라는 얘기죠. 세종시가 지금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성수기라는 거 있잖아요. 판교 있죠. 판교도 한 8년 10년 걸렸습니다. 이기 신도시도 한 10년 걸렸고 10년이 돼야 약간 사람 냄새가 나고 이제 우리가 구도심에서 지냈던 뭐 로드샵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도 지나고 서로 보고 이게 돼야 되는데 창원이라는 도시도 똑같아요. 여기랑 거기도 가면 저녁이 되면 불 꺼진 도시 같아요. 왜? 이렇게 계획도시 가지고 계획도시들은 단점이 뭐냐 공원들이 센터에 팍팍 있어가지고 불만 끄면 막 길이 잘 안 보일 정도인 거예요. 켜야 보여. 근데 그게 이제 처음 그 도시를 가면 잘못된 것 같지만 낮에 되면 또 깜짝 놀라는 거죠. 와 너무 쾌적하고 그래서 여기는 좀 여유 부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발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부지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얘기가 샜는데 그 백화점 부지 제가 어쩌면 할지 손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백화점 뭐 50만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공인중개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화점 결정 안 났어요. 안 났다 맞아요? 결정이 안 났어요? 아 그럼 이제 청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개발청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빨리빨리 놔드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저 울산 현대 백화점 사장 했던 애가 제 친구인데 백화점의 세계를 제가 조금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친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니까. 제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만나면 사석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딱 듣는 순간 이걸 왜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지금 세종시는 2025년이 돼야 시장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드릴 말씀 뭐냐 혹시 갭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 2025년 말까지 전혀 문제가 없는 자산 관리와 유동성이 있을 때는 가시고 아니시면 버티기 힘드시면 괜히 뭐 P2P 14% 이런 거 끌어서 땜빵하지 마시고 털으셔야 돼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2억 7억짜리가 전세가 2억 5천이래요. 저 방곡동? 저 앞에 간 방곡동 있죠? 실제 상황을 여쭤보고 왔죠. 그래서
그럼 전세 3억 못 받나요? 리모델링 하면 4억 못 받나요? 아예 요점은 대전 때문에 방옥동은 더 하대요. 그럼 그 여파가 여기도 오거든요. 조금씩 역풍선 효과라 그래서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고 혹시 무리하게 조금 막 5개 6개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 자산 관리 좀 잘하셔야 됩니다. 1개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리고 역으로 이제 무주택자분이신데 이제 계시다가 지금 뭐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 반짝하니까 아, 난 이것도 비싼데 내려갈 바라는데 그런데 그 타임이 언제냐? 입주 물량 많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쭉 빠집니다. 대충 그림 나오죠? 고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성숙기가 되죠. 도시가. 백화점 들어오고 여러분 대학교 유치 다 끝났잖아요. 그죠? 삽 뜨고 이러면 분위기 뜨고 결정적으로 분양 계획이 내년에 좀 있지 않나요, 여러분? 2020 올해도 좀 있고 올해 좀 착공 물량이 적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690호. 202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적잖아요. 올해는 여기 한 1,100개가 알맞게 나왔는데 그때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전에 있는 분들이 여기 세종시에 살고 싶지만 대전보다 좀 비싸다고 판단되면 못 오잖아요. 못 오는데 인력 쌌으면 좋겠는데 신규 분양이 나왔어. 신규 분양이 나오는데 세종시는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분양가가 저렴할 겁니다. 그러면 일부러 전입할 겁니다. 그럼 전세가격이 올라가겠죠. 전세가격이 올라갈 때가 갭투자 무리하신 분들은 빠져나올 때고, 그렇죠? 그 다음은 점점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분양권 전매 완화가 터졌으니까 시장이 좋아지는 때가 한 번 옵니다. 그때 갭투자 무리하신 분은 자산관리 정리 리밸런싱 맞추시고 무주택자분들은 그거 지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낫겠죠? 원래는 5억 됐을 때 사셔야 돼. 작년에 그죠? 팍 내려왔을 때. 지금 다시 7억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그림까지 그렸었는데 제가 못 가져왔고요. 자, 말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세종시 분이 많으셔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고 인천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뭐 내 한 몸 불살라 내 아내와 자식들은 편하게 산다 이 개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에 사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옆에 인천하고 붙은 접경 지역이 구로구, 양천구, 금천구입니다. 강서구까지. 그 지역들 하락률이 엄청나요. 왜 엄청나냐? 입주 물량도 없는데 엄청나. 왜? 인천에 경인고속도로 타면 차 막히면 15분, 막히면 30분이면 인천 들어가거든요. 30분 출퇴근 더 하고 강서구 이쪽에 32평 아파트를 계산하면 전세가가 뭐 비싼 거 한 8억 되고 싸면 6억 되거든요. 정말 싸도. 근데 그 중에 전세 대출을 받았다 3억을.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지금 재계약을 할까 아니면 전세가를 좀 낮춰서 이러고 있는데 30분을 비행기란다. 차를 타고 가면 전세 가격이 2억 2억 2억이 안 하는 거예요. 매매는 3억이고 신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최신형 4세대 공법 지금은 지어진 거 다 좋아요. 예전에 10년 전 아파트하고 지금 아파트는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가보면 눈이 삥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서울 거 빼서 갑니다. 날라서. 저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아마 아빠들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단지도 더 좋지. 새 단지지, 새 아파트지. 돌봄센터도 더 좋지. 서울보다 더 좋아요. 요새 아파트 짓는 것들은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에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의성이 많은데 내 한 몸은 힘들어야 돼. 가장은. 그죠? 감수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도 너무 많아가지고 안 채워져. 4만 7천이 되니까. 그죠? 인천 시민이 갑자기 3만 명이 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도 아직도 빈집이 많아요. 새 아파트가. 그래서 그러면 강남구랜다.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요번에 올해 3월 달에 집값이 많이 내려오니까 강서구에 또 젊은이들이 갭 투자하러 가요.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는 있는데 매매가 쭉 내려오니까 갭이 작아지잖아요.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세 든 분이 빠져나가면 메꿔야죠. 조심하셔야 돼요. 돌격 앞으로는 좀 자제하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인천은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고 올해도 많았고 내년도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 인근에 투자는 당분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인천 송도가 워낙 좋은데 어떻게 보면 작년에 50% 하락했을 때가 살 때였습니다.
투자하시는 개념에서 미래를 보면 좋거든요. 자, 수원도 그래요. 수원대 연고 가신 분들 계실 텐데 2024년까지 물량이 넘칩니다. 내년까지. 작년에 또 엄청 많았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거기도 여기도 뭐 최근에 제 아시는 컨설팅 받은 젊은 분이 교수님 저 마이너스 40%에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락이 한 수원 쪽은 한 3, 40% 빠졌었거든요. 요새 반등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7군데 돌아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가 7군데 돌아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45% 하락한 걸 찾아가서 계약을 했대요. 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어려운 분이 금매를 내는 거겠죠. 근데 그 아파트에 이 친구는 45% 싸게 샀지만 어떤 사람은 40% 내려온 데서 35% 쪽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시장이 혼재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강남 사구도 이제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강남 사구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 되면 여러분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강남 사구가 제가 역대 중에 제일 많이 물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지금 개포자의 프리랜서가 물건이 남았다는데 그 원베일이라고 반포동에 또 몇 개가 들어오고요. 연말 되면 6,7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신규 아파트가, 수영장 딸린 아파트가. 그래서 그 일이 강남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분간. 자, 이건 적정 입주 물량이고, 그림 나중에 가져와서 보시면 여기 인천 이렇게 쭉 도시별로 여기 죄송한 여기 세종은 좀 빠져 있습니다. 도시별로 이 적정 물량보다 이제 과잉 물량을 표시한 거예요. 제주도는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투자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입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공급 물량도. 자, 이렇게 이제 시장 현황을 봤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러면 뒤에 거는 길지만 제가 한 1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빨리 그림 보고. 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부동산과 경제에서 이제 흐름은 보셨죠? 시장 상황은 보셨고. 자,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간단합니다. 인구 늘고 경제 성장하고 소득 분배 잘 돼야 되면 무조건 상승입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 지금은 앞으로는 좀 달라지겠죠? 두 번째 상승할 경우는 이제 조작적 정책입니다. 펀더멘탈인데 저금리가 유지되고 거래 규제를 다 풀어주고 지금처럼, 그리고 수요 공급이 미스매치 됐을 때, 입주 물량이 없을 때 매년 적정 신혼부부나 이런 나오거든요. 입주 물량이. 그거에 대해서 공급이 미스매치가 나면 일시적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릅니다. 이런 걸 아는 분들은 그래서 투자를 이걸 보고 타임을 맞춰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나 투기 세력이 이제 가세하고 언론사가 펌핑을 하면 더 뛰겠죠. 이 와중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겪었던 영끌이죠. 하락률입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고금리, 이게 제가 1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10년 전에 그린 그림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만든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금리, 거래 규제, 공급 확대, 입주 물량 늘어났고, 가격의 임계점 나중에 써놨잖아요. 수요 감소, 경제 가격 부채 상황, 무조건 하락입니다.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이게 10년 전에 쓴 글이니까요. 폭락 경착륙. 지금은 정부가 힘을 잘 썼습니다. 부동산 상승을 갖다가 하락을 갖다 누가 맞히겠냐? 30년을 해보니까 많은 박사님들과 많은 현장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요점은 이 그림입니다. 요 그림만 외워두시면 시장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안 물어보셔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전세가가 올라가고 미분양이 감소하면 상승 무조건 상승입니다. 반대면 무조건 하락이고, 두 개가 보합되면 보합이나 약세. 이 그림으로 정리하시고, 추가적으로 경매 지표, 경매 3대 지표 이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거 설명드려야 되나? 이거 넘어와 있습니다, 제가. 경매 지표가 아까 보여드렸나요? 경매 지표 혹시? 안 보여드렸죠? 그냥 이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짧게 해야 되니까 MBS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기지 상품. 이번에 특례보금자리도 MBS입니다. 이게 언제 나오냐면 1970년대 미국에서 처음에 시도한 건데 이제 전 세계에 퍼졌는데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파생 상품이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글로벌 금융이 2008년처럼 그게 터집니다. 어떨 때? 소득 수준이 안 된 분들한테까지 대출을 할 때 터집니다. 100% 터지는데 파생 상품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블랙쇼츠라는 양반이 이론을 만들어서 경제학상을 탔는데, 그리고 LTCM이라고 또 아실 거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미국의 큰 회사예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저 회사를 만들었는데 2년 동안 잘 나가다 3년째 망했습니다. 그게 경제의 사각지대입니다. 이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파생상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원본 통화는 1,000원인데 제가 이분한테 1,000원 빌려주면서 이자 5% 받기로 했고, 이분은 이분한테 빌려주면서 6% 받기로 하고, 10번 돌면 저 끝에 가면 1, 2%씩 오르면 저 끝에 20% 사채이자 쓰는 거죠. 근데 돈은 1,000원밖에 없어. 근데 시장에 돈은 얼마예요? 10,000원이 되어 있죠. 20,000원. 그럼 중간에 이 친구가 딱 부도가 났어. 잠수를 탔어. 이 고리가 다 깨지겠죠. 얘는 여기 얘 걸 받아주고 얘는 얘 걸 받아주는데 중간 딱 깨지면, 그게 이제 우리 신용사회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자, 이 여자분이 이걸 만든 분인데 뭐 CDS, CDO 이런 거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혹시 이런 사고가 날까봐, 도망가면 돈을 못 받잖아요. 사고가 날까봐 또 파생상품을 만들어. 그거를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회사를 만들어. 그게 이제 CDS입니다. 그걸 해서 터진 게 리먼 브라더스고 베어스턴스고. 파생해서 사람의 욕심이 이론을 만들어냈고, 이론이 잘 유지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위기나 문제가 터지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박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죠? 미국의 SVB 많이 드셨잖아요, 요새. 걔네 자산 가치가 220조예요. 대한민국의 지금 4대 은행 중에 1등은 40조밖에 안 되고 2, 3, 4등은 10조, 15조밖에 안 됩니다. 자산 규모가. 227조가 망했어요. 우리나라 4개 은행 망한 것보다 더 커요. 근데 그러면서 막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왜 터지죠? 제가 드린 말씀대로 약간의 그런 균열이 있다. 좀 아시면 되고,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 요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래량이 이때도 규제 완화를 풀었는데 거래량이 푹 늡니다. 근데 요번엔 거래량이 좀 약하죠. 힘이 약하죠. 왜 약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집값이 높거나 다른 악재가 있거나인데, 제가 만든 결론은 집값이 높더랍니다. 그 그림을 다 비슷하고, 이제 보시면 이때 그림에서 보시면 이때 폭등할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차이 나죠, 여러분? 대책은 똑같아요. 차이점 하나 있죠. 그땐 2%, 3% 저금리, 지금은 4%, 5%, 좀 내려왔죠? 5%. 그래도 그렇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차이가 많다는 건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파란 거는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면 결재가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하십니다. 법무부든 국토부든 계획을 세워서 발표했어요. 이거는 국회를 안 거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전매 제한 완화, 나 하는 중에 실거주무 폐지는 될까 말까 이런 얘기 있어요. 둔촌전공에. 실거주무 폐지는 법이에요. 법을 통과 못하면 안 되죠. 지금 둔촌주공에 투자하신 분들이 실거주무 안 풀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잖아요. 발표는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국민들이 피곤한 겁니다. 시장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아실 건 뭐냐? 제도가 나오고 대책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나 아시는 부동산분한테 어떤 게 법의 조항이고 어떤 게 시행령 시행규칙이 꼭 물어보셔야 돼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시다가 다 되는 거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막 세금 두드려 맞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법에 해당되는 거는 신문에 국회 통과 소리가 나와야 시행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라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정신상이 안 좋을 땐 잘 안 가겠죠. 자, 지표. 피케티 인덱스입니다. 이게 21세기 자본론 쓰신 분인데 그림이 쭉 올라갔죠. 우리나라 겁니다. 그림이 11.4. 이거는 이제 피케티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다 번 돈이 안에 있는 자산 가치, 우리나라 자본 가치, 땅, 뭐 공장 이런 거 합한 거 비율입니다. 비율이 계산해 보면 이제 양극화나 어떤 그 나라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을 가지신 분들 상위 계층이 많이 좀 가져가시는 거예요. 높을수록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는 수치가 1, 2가 있는데 하나는 가계기업 정부를 다도하는 거고 1이고요. 2는 정부 빼고 하는 겁니다. 2인데 2로 계산할 때 여기 그림을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7, 700%면 7입니다. 700%면 7.
미국은 4.8, 이탈리아 7일 때 이 그림 보시면 연도를 보세요. 그림 1990년, 2010년 피그 사태 다 버블 터졌습니다. 나라들이. 자본이 한쪽에 치우치고 배분이 안 되면 우리 지우개 놀이 하시잖아요. 지우개 놀이 하다가 밑에 사람이 지우개 없으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터지는 거죠. 짧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 수치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케티가 만든 겁니다. 참고할 만하죠? 근데 우리는 6.7입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주택구입 부담지수 지금 214까지 올라갔는데요. 100이면 평균 소득의 평균 주택가를 살 때 25%를 부담하는 겁니다. 안정적이죠. 소득의 25%를 주택에 부담하면 안정적이라고 전 세계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근데 그게 40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54를 찍었어요. 꼭지에 꼭지죠. 그러니까 더 못 가고 꺾인 건데 버티고 있고 이 나머지 지방들은 한 10, 예전에 5, 6이었어요. 제일 안정적인 게 5, 6인데 지금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림 좀 참고하시면 좋고 이 부담 지수가 박근혜 정부 때 83입니다. 바닥 찍을 때. 여기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르신들이나 제 또래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집값이 83이에요. 근데도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 부담이 2배 되는 거예요. 집값이. 현재 소유주 소비자들에 대비해서 집값이 너무 과대평가됐다.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뒤로 넘어가 보면 자 그림을 보면 이거 읽어드릴게요. 가처분 소득은 다 아시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이 137일 때 2008년도, 일본은 140일 때, 스페인 150일 때 터졌습니다. 버블이. 우리 200입니다. 200.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IMF하고 OECD에서 계속 경고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가계부채 심각하다. 관리해야 된다. 그 위에 정부에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뭐 재산 관리하는 부서 계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좀 부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존재하고 금융불균형 지수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매년 1년에 2번 보고서를 내거든요. 하반기, 전반기. 보고서에 보면은 제가 한 40명 정도의 석박사가 모여가지고 39개의 지표를 가지고 경제 지표를 다 복합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지수화시킵니다. 지수화시킨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채권, 주식, 부동산, 경제 3배분 원칙에서 이 분야의 취약성 지수, 금융 취약성 지수가 부동산 분야가 작년 말에 100을 찍었습니다. 2021년 말에. 최고인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인 걸 한국은행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재작년 말부터 가계부채 모니터링 다 들어가고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자, 경매 여기 있구나. 경매 지표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매 지표에 보시면 그림을 아시기 74%가 낙찰가율, 낙찰률. 10개 물건이 나오면 3개만 낙찰되는 거예요. 7개는 낙찰이 안 됩니다. 그럼 7개는 20% 디스카운팅해서 다음 경매에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 보시면 낙찰가율은 70%잖아요. 근데 여기서 남은 것들은 다시 다운되겠죠. 근데 이 추세가 언제부터요? 저기 2021년 꼭지점 최고 꼭지점 찍은 우리나라 영끌할 때 그때 이후로 계속 내려옵니다. 제대로 못 올라가고 서울도 계속 내려오다가 여기서 올라갑니다. 13 대책과 규제 하나로 특례보금자리. 근데 힘을 못 쓰고 다시 꺾였습니다. 그럼 여전히 서울이 좋을 때 120%였어요. 낙찰가율이. 경매 물건이 8억에 나오면 10억에 나오면 12억에 낙찰됐어요. 언제? 좋은 시절에 2년 전에. 지금은 80%, 70%까지 내렸어요. 갭이 40%예요. 그럼 경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아시는 분들이 투자하거든요. 그럼 시장에 대한 미리 예측할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서울의 소득 분포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21년 기준입니다. 연봉 7천만 원이면 수령액이 얼마죠? 월 실수령액? 제가 이거 보고 저도 3년 전부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480입니다. 실수령액. 보험료 다 빼고 월로 따지면 6천이면 420만 얼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480만 2천 원 실수령액. 근데 7천만 원 이하가 70%예요. 서울 시민의.
그럼 월급 480 갖고 계산하면 집값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 현재 집값이 오버슈팅 된 거죠. 주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조정이 올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맺고 있는 건 뭐예요? 대출이잖아요. 대출인데 대출 이자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없어지는 거죠. 대출이 안 되게 되니까 정부에서 특례를 만든 거예요. 하도 시장이 죽으니까. 이게 죽으면 분양 건설을 미분양이 터지면 PF까지 번지니까. 그럼 건설사가 자빠지면 또 금융사 자빠지니까 걱정되잖아요, 나라에서도. 그래서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공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투기가 우려돼도 가야 되는 건 맞아요. 왜? 급하게 내려가면 문제가 터지거든요. 건전한 것도. 예를 들어서 100m 밑에 계단인데 한 방에 내려가면 죽잖아요. 하나하나 내려가면 전혀 안 죽습니다. 몸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효 수요가 소진돼 있다. 제가 볼 때. 그 영끌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다 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이동을 했잖아요. 원래는 3년 뒤에 살려는 사람도 분위기가 막 그러니까 안 사면 낙오자가 될 것 같으니까 막 끌어가지고 다 따라갔잖아요. 그때 능력이 된 사람은 다 따라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빌 거 아니에요. 비는데 능력이 이제 안 닿는 거죠. 가격하고 갭이 생겨서. 그런데 집값이 못 버티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거래가 없어지더니. 내려오니까 살려고 하는데 대출이 붙어졌잖아요. 특례보금자리. 그러니까 거래량이 는 거예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하면 힘이 약하다. 그 이유는 예년에 비할 때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아직도 갭이 많다. 그러면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추가 조정이 보는 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산관리 전략.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뭐 아시겠지만 제 그림이 아니고 프레드 건데요. 리세션 히스토리 오브 하드 앤드 소프트 랜딩. 발음이 좀 안 좋죠. 죄송합니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 소리입니다. 프레드가 올려놓은 건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빨간 거하고 노란 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빨간 게 노란 게 내려오고 빨간 게 올라가기 직전.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떠요? 여러분 막대기가 여기 있죠. 막대기. 이게 침체 기간입니다. 그러면 다음도 똑같아요. 좀 있다가 막대기가 생겨요. 이 막대기가 침체 위기입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이 노란 게 뭐냐면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이 막 줄은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죠. 고용이 잘 되고. 그러면 버블이 좀 생기겠죠, 자산이. 돈이 막 잘 도니까. 그때 금리를 물가가 오르고 버블이 생길 걸 대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에 데이터로는 6개월에서 1년 뒤에 경제 위기나 침체가 오더라라는 히스토리를 써놓은 겁니다. 그림을. 근데 요번에는 어때요? 이 구간이 길죠.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어가지고 막 재정 정책을 투입했잖아요. 이게 길면 산이 높으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번에 아직 안 왔잖아요. 지금 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행이 자꾸 경기를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화살표는 좀 크게 그려놨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건 아시면 좋은데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하고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릴 때 3년을 쓰겠대. 근데 나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4% 줘. 근데 이 사람은 3개월만 쓰면 바로 갚겠대요. 믿음이 가. 그럼 3%에 빌릴 수 있죠. 여기 4%지만. 왜? 오랫동안 투자하면 무슨 위험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비쌉니다. 사채 빼고. 그런데 사채처럼 바뀌어가지고 장기금리가 더 이율이 높고 단기금리가 낮은 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의 금리 상황인데 역전되면 어떤 일인 거예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또 역사에서 프레드가 또 그림을 잘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선이 뭐냐면요. 0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리가 단기금리가 4%인데 장기금리가 3%면 역전됐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 0 미친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0 밑으로 내려오면 좀 있다가 경제위기. 0 밑으로 내려오면 경제위기. 내려오면 경제위기. 내려오면 경제위기. 내려오면 경제위기 날아가는데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퍼부어서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럼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 내려오는데 좀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번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서울의 VIP 그룹에서는 다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리스크. 파도가 칠 때 배를 띄우는 건 바보 아닌가요? 용감하긴 한데 멋은 있지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파도가 멈추고 배를 띄우면 안전하고 부드럽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것도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식량인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작년 7월에 이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 27개국 식량 수출 제한 및 금지 조치. 인도 밀 수출 금지 들어보셨죠? 제가 고로케라는 빵을 좋아하는데 너무 비싸졌더라고요. 3배 올랐더라고.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진짜 대놓고 물어봤어요. 빵집 주인한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그랬더니 밀가루 값이 120% 올랐대요. 120%.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 4대 고창지대들이 라니냐 현상이라고 해서 제가 기후학자는 아닌데요. 라니냐 현상. 위에는 춥고 건조하고 밑에는 고온 건조, 홍수 터지고 막. 그래서 식량에 지금 그동안은 재고 물량으로 버텼는데 내년 되면 올해부터 하반기부터는 아마 식량에 조금 물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거 좀 기억하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됐는데요. 하인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300대 29대 1 보험회사 분인데 이분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요새 경제학계에서 이걸 갖다가 좀 도입해서 융합하고 있어요. 300건의 접촉사고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만 기스가 나잖아요. 간단해. 근데 그 중에 29개는 꼭 보니까 조금 다친 거예요. 목을 좀 부딪혔다든지 이렇게 생명이 잘 없고. 근데 한 건은 누가 좀 큰일이 당한 거예요. 이 자그마한 일들이 벌어져 우리나라 속담을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개미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얘가 낙하산 타고 나타났나요?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디서 왔겠죠? 2마리가 나타났어. 그럼 어딘가 자기들의 성을 갖고 있겠죠. 걔들이 나오면 우린 소독을 해야겠죠. 없애고. 근데 은행들이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장은 마지막 장이 아니구나. 이 2008년 글로벌 금융 때 마이클 버리라는 양반이 풋옵션에다 주택에다가 MBS를 배팅해가지고 100만 장짜리 돼가지고 지금은 인베스트먼트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유명한 게 트위터에다가 돈이 많아요. 트위터에다가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집값이 오르고 불장을 누릴 때 이분 혼자서 1년 뒤에 무조건 집값이 내린다에 올인을 한 거예요. 100만 장자가 됐죠. 전설적인 인물인데 지금 이제 회사 운영을 하는데 그 영화가 빅쇼트입니다. 실존 인물. 이분이 얼마 전에 트위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글을 써요. 쓰고 30분인가 1시간 있으면 지워요. 근데 팔로워가 몇십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있나 봐요. 저도 팔로우 안 했는데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셀, 테슬라, 게임스타 이런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최근에. 이 사람 속이니까 믿을 수는 없지만 참고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산 전략 관리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빨간 표시라면 조심할 건 말씀드릴게요. 일기신도시 당분간 조심. 모아타운 조심. 모아타운은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모아타운 막 떠오르는데 조심하시죠. 잘못해서 물리면 20년 동안 돈을 못 뺍니다. 기다렸다가 오세훈 시장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대통령 되면 되겠죠? 이런 걸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3080은 괜찮고 리츠는 지금은 조심. 나중에 괜찮고 NPL은 부실채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매 나온 물건에 채권을 질권을 설정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한 투자입니다. 사기꾼만 안 만나면. 그래서 NPL은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경매 공매 시장은 괜찮고 앞으로 요새 블록체인 조각으로 해가지고요. 서울에서 빌딩 소규모로 내 빌딩 주식 형태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사기꾼도 많아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회사가 아니면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하실 거면 우리 아까 매니지먼트 연락하시면 제가 15년 이상 된 예전에 은행에 본부장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 이런 데 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한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 중이잖아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좀 힘듭니다. 지금 투자하는 타임이 아니라 쭉 빠졌을 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지금 벌써 난리 났거든요. 서울에 막 하려다가 지금 분양가 내려가잖아요. 싸우고 난리나서 깨지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주택가격이 푹 빠집니다. 이게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그때 사시면 되죠. 제일 저점일 때 들어가시려면. 꼬마 빌딩은 절대 피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꼬마 빌딩 50억짜리 5억이면 삽니다. 여러분 아직도. 나 5억 있으면 50억짜리 빌딩을 서울에 살 수 있습니다. 산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임차료가, 그래서 꼬마 빌딩이 대놓고 물건은 안 나옵니다. 지금 내놓으면 같이 면상하고 빌딩 값이 내려가니까 그 나름 뭐 그 사람이 건물주면 건물주지 자기 자본이 50%가 들어간지 10%가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서로. 모든 동네 건물주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가 싸게 공인중개사 잘 안 내요. 다 비하인드 거래합니다. 아름아름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느 날 좋은 물건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40억짜리 빌딩인데 3억만 있으면 빌딩을 간다 이러면 휙 돌죠 사람이. 근데 임차료가 거기 있는 대출을 메꾸고도 남아 돈이. 사고 싶죠. 그러면 그건 사기일 가능성이 99%입니다. 그 임차인은 가장 임차인일 수가 있겠죠. 빠져나가면 그 빚 다 떠안는 겁니다. 여러분. 시장이 호황일 땐 괜찮아요. 그죠? 지금 불황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림 중에 제가 넘어왔는데 상업용 임대료 수익률이 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 리츠 상품이라고 들어보셨죠? 리츠 상품 수익률이 지금 다 마이너스로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타이거 MSCI 편입이라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배팅한 그 리츠가 있어요. 해외 리츠. 그걸 우리나라에 팔았어요. 지금 뭐 순매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얘기가 좀 샜는데 결론은 부동산 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 꼬마 빌딩도 좀 위험하다 당분간. 해외 부동산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여러 경로로 해외에 뭐 동남아라든지 브라질, 유럽 쪽에서요. 한국의 펀드들이 힘이 좋은 걸 알고 어떻게 뭐 우리가 옛날에 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같이 막 빌딩 짓고 돈 벌고 그러잖아요. 그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소화할 사람들이 없어. 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여기서 갭 투자로 치고받고 서로 우리끼리 싸웠거든. 그래도 돈을 버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유효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소진돼 가잖아요. 그럼 조금 더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하려는 사람만 있고 살 사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이 조금 끝나가겠죠? 근데 10년 뒤는 어떨까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 60, 70대가 제일 자산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10년 뒤면 저는 한 20년 뒤면 딴 나라에 가 있을 것 같고 10년 뒤면 또 돈 많은 분들이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뭔지 모르지만 집이 자꾸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인구 감소하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20년 뒤는 시장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10년 뒤가 과도기 시점이죠. 그 타임 맞추면 그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여행을 터키 갔다가 작년 얘기입니다. 터키 갔다가 얼떨결에 집을 사고 온 거예요. 터키 집을. 환율이 그때 터키가 5분의 1 토막 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작년인가 재작년 초에. 그죠? 그분이 원래 뭐 거기 무슨 뭐 모핀가 그게 좋습니까? 갔다 그걸 사러 갔다가 얼떨결에 집을 봤는데 이게 얼마예요? 그 소리 듣고 하나로 계산하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택 같은데. 거기 위기가 터졌으니까. 그 빼창하고 온 거예요. 벌써 그 수익률이 장난 아니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강하기 때문에 차후에 해외여행을 다니실 때 해외 부동산 한 군데만 알아가지고 오시고 나서 그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 국제 손배상 제도 있잖아요. 투자자 손해보험 그 제도가 있는 제도만 결성됐다면 무조건 투자해도 됩니다. 지금 앞서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 해외에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막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왜? 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 가면 맨하탄 2개 사고 그러잖아요. 강남집까지 지금 가면. 요새 VIP들이 맨하탄 많이 가요. 모여서. 우리나라 집값이 그만큼 비싸진 거예요. 예전에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 부호가 뭘 사 막 이런 뉴스 많았잖아요. 요새 없죠. 너무 비싸졌어요. 한국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요. 질문 시간을 15분으로 줄여가서 받겠습니다. 그래서 경청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좀 말이 과격하거나 두서가 없어도 이해해 주시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제 의지만 전달됐으면 좋겠고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서 들어주는데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강연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 질문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온라인 기프티콘을 저희가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오프라인 참석자분들에게만 참가 기회를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안 계실 것 같은데. 아, 저기 계신가? 하세요, 그냥 편하게. 제가 그래도 조금 아시고 공부 어려우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편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SVB 은행이 지금 파산을 신청했다가 지금 미국 은행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안 들리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크게 그냥 자신 그 있게. 미국 은행이 지금 되게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 움직여서 좀 그 장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그 저희 자산 시장하고 봤을 때 그 은행이 그 추가적인 위험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리스크가 있는 국내요? 예, 국내. 국내 은행? 네.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제가 금융감독원이나 그쪽에 실무 요번에 이제 바뀌신 수장들 말고요. 뭐 누구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늘공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처럼 그분들이 노하우가 많아요. 어공들이 와가지고 좀 피곤하게 하고 있는데 늘공들이 시나리오 리스크 관리 있잖아요. 그게 재작년부터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그리고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새마을금고하고 신협 수협도 다 했어요, 작년에. 그때 작년에 제가 스피커 방송을 나가다 보면 스피커를 하게 되는데 얘기하면 좀 부정적인 용어니까 피했는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증권사 어디가 자빠질 거나 이런 거 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의 친척이 직원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위험한 데가 제2금융권에 좀 있습니다. 1금융권은 멀쩡한데요. 근데 이제 환율 방어했지만 잘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그 무역 적자 계속 이어 1년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400억 적자 났잖아요. 올해 지금 벌써 200억이란 말이에요. 그 이 추세로 하면 올 한 해 한 1,000억 날라가잖아요. 1,000억 달러. 작년에 하면 1,500억 달러잖아요. 우리 4,600억 달러 외환이 있었거든요.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4,600억 달러가 외환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 또 1,300원 됐잖아요, 환율이. 그럼 이제 막 메꿔야 되는데 그러면 4천억 달러 중에 60%가 단기예요. 근데 작년에 이미 좀 빠져가지고 4,100억 달러 찍었거든요, 연말에. 4,100억 달러인데 60%면 얼마예요? 2,400억. 빼면 남는 돈 얼마예요? 1,600억 달러. 근데 작년에 400억 달러 적자. 지금 200억 달러 적자. 온전한 건 1,000억밖에 안 남았잖아요, 벌써. 그죠? 말은 4천억인데. 근데 동시에 만약에 미국이나 지금 유럽도 다들 버벅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자빠지면 서로 자기 살려고 하니까 빚다 받아가면 우리 1,000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지금 무역 적자가 이어지면 조금 그렇죠? 남은 돈이 없으면? 그래서 정부가 말은 안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창현 총재가 저번에 금리 동결할 때 잘 보시면 저는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 번 그 기자회견 할 때 말을 더듬는 게 그렇게 많을 때가 저번에 처음이었어요. 동결할 때 떨면서 동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제 판단인데 계속 말을 더듬는 거예요. 단어와 조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인 건 그거죠. 알고 있으면 대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계획은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미분양이 터지면 둔촌중공 살리기에 너무 올인하는 것 같은 느낌 받으셨잖아요. 그게 괜히 한 게 아니라 둔촌중이 깨지면 무조건 우린 깨질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인정해요. 정부가 잘했다고. 잘 틀어 막았어요. 그 다음이 문제죠. 요점 뭐냐. 그러면 막았으면 PF들이 해결되려면 분양이 돼야 되잖아요. 마무리가 그거니까. 다 같이 하려고 돈을 투자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뭐 손실이 나든 식자가 나든 논아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다음 뭐 파산이잖아요. 동시 파산. 그게 무서워서 정부가 지금 미분양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올인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분양가가 싸면 살 거 아니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 어디는 완판, 어디는 청약률 2%, 창원 롯데캐슬 완판, 어디 빵,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현장들이 우리나라가 시공사가 땅을 사서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고 시행자가 10억 가지고 100억짜리 땅을 사면 90억을 갖다가 저축은행 캐피탈들이 브릿지론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PF를 일으키거든요. 다 돈으로 아까처럼 말씀드린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면 꽝. 그럼 결론 났죠.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익.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분양가가 막 높을 때 그럼 땅값을 비싸게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익을 30% 낮추면 손익분기점이래요. 그 데이터까지 저번 달에 나왔습니다. 한은에서도 나오고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나왔어요. 평가보고서 몇 개 좋은 거 있거든요. 보면 다 해가지고 회사들이 자진 재무보고서 내가지고 체크한 게 있어요. 그걸 본 결과 지금이라도 70%에 분양하면 다 살아나. 이해되셨죠? 손해 안 보고 버는 건 없어. 파산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가이드를 잘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도는 다 풀어주고 ABCP 차환대출 일단 1년짜리 끊어줬어요. 작년 10월에 싸줬거든요. 50조? 그러면 만기 언제 열어요? 1년짜리니까 10월이에요. 몇 개월 안 남았죠. 7개월이니까. 분양을 1, 2월에 많이 안 했잖아요. 이번 달에 많이 하면 4월에.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시행자분이 10% 먹고 시공자가 10% 먹고 대출사가 한 15% 먹으려면 30%잖아요. 35%. 그러면 다 같이 그냥 깎아주자래 팔리겠죠. 근데 이제 안 주면은 서로 얘기한 거죠. 네가 10% 다 내. 우리가 살래. 서로 욕심을 부리면 타결이 안 되죠. 그게 1, 2개월 동안 사람들이 분양을 못하고 지연된 거예요. 현장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막 끝막에 다다르니까 새마을금고 터지고 이러니까 압박 주겠죠.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려. 너희 안 하면 빼. 뭐 이렇게 막. 추경호 장관 이런 말 했잖아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 그럼 부실 현장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정부는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실 필요 없고 아주 부실한데 그분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땡깡 피는 거죠. 나 그냥 계속 분양할래. 돈 좀 계속 도와줘 이거죠. 버티면서 좀비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현장들이 꽤 있어요. 그건 조그맣게 터져도 국가 경제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터진 새마을금고도 사실은 그 대구 지역의 새마을금고 10개만 걔들이 모아서 배팅한 거예요. 중도금 대출. 뭐 200억인데. 근데 그 단위 농협이 무너진다고 중앙회가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제 다른 데도 그런 짓 할까봐 뭐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근데 몇 개 나오고. 근데 실제로 수협, 농협, 캐피탈 이런 증권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모습을 딱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재작년에 어땠냐면 한 교수님 아시는 분 사업하실 분 뭐 알려주세요. 돈 다 준비돼 있어요. 왜? 돈 빌려주면 브릿지론 하면 6개월, 1년 있다가 10% 이자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올인된 거예요. 증권사들이. 그런 애들하고 캐피탈 몇 개 애들은 지금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부동산 팀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가 작년 말부터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짰어요. 너희들 위험하다. 주택가가 내려갈 것 같으니까 빨리 대손 충당금 쌓고 막 이러는데 겁나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어요. 신협도 제가 강의를 갔는데 신협도 꼭 신협이 전국에 500개가 있다. 그중에 꼭 10명은 그렇게 욕심내가지고 PF를 무리하게 한 거예요. 그럼 부도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도 리스크 해지 강연을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끝나고 나니까 날라오시죠. 그 전장님 따로. 오시면 나 이렇게 현장에 매여 있는데 어떡하냐. 그럼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이렇게 해라. 뭐. 요점은 뭐냐면요. 말씀 주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이 흔들지 않으면 이거는 제가 자의적인 해석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하고 되게 친하다고 애쓰잖아요. 거기에는 하나의 다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아닐 거라고 보고 주위에서 실무진들이 조언을 줬겠죠. 미국에 밑보이면 중국장 났거든. 아직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밑보인다. 바로 타겟이면 우리나라 뭐 바로 내일도 날아가죠. 제가 볼 때. 경제 시스템상. 몇 개 툭툭 치면 그냥 쭉 빼면 쫙 빠지죠. 환율 1,500원 되면 그냥 박살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뭐 큰 은행도 못 버틸 수도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그 우방관계를 잘 맺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건질 것 같고 타겟이 제가 알기로는 몇 나라 있는데
시나리오상. 우리나라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는 모니터링이 돼 있고 대비는 일단 하고 있어요. 다만 땡깡 피는 회사들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일이 터져요. 걔들이 끝까지 정부로 다리를 뒷발을 잡고 자빠지니까 같이 책임져 이러면 이제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정부는 자꾸 떼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잘 버틸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실 수준으로. 다만 단위 농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분배를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느 언론사 좀 한 직원 500명 정도 있는 사장님이 저랑 아시는데 서울대 나오셨는데 경제학과 그분이 어느 날 딱 일주일 됐어요. 저보고 아 요즘 자꾸 은행도 자빠지고 그분들 선수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요새 코코본드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에 돈도 빌려줬던 분이에요. 나름 경제의 통이죠. 그분이 갑자기 밥 먹다 그런 거 너는 어디 은행에 돈 있냐 뭐 이렇게 했죠. 했더니 웬만하면 혹시 모르니까 사람 일은 한국산업은행이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됐다 그냥 괜찮아 우리나라 은행 이렇게 넘어가신 거예요. 그 의미를 저 혼자 곱씹어 봤죠. 그만큼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킹이 됐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정부가. 근데 이제 현장별로는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뉴스에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우린 체력이 있거든요. 아니 IMF 글로벌도 껐다없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500개 있는데 10개 자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문제인데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보험사는 조금 문제고 개인적으로 중견건설, 소형사들. 아 나이스 신용평가에 가면요 표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 5천만 원 예금 보험인데 2천밖에 안 줘요 처음에. 5천만 원 넣는데 5천만 원 돌려주지 않잖아요. 터지면 일단 2천 원 줍니다. 3천 원 1년 뒤에 줍니다. 1년 뒤에 저축은행은. 새마을금고도 2천만 먼저 주고 회의하고 하느라 한 1년 있어야 돼요. 이자도 안 줘요. 원금만 주는 겁니다. 원금만. 그러니까 분산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2천만 원씩 두고 있어요. 이렇게 2천씩 끊어서. 왜? 터져도 2천 원 먼저 일단 줘. 생계를 위해서 빨리 줘야 되니까. 5천이면 다 5천 바로 안 줍니다. 알고 계시면 좀 낫죠? 네. 자. 네, 좀 가벼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무주택자여서 네네. 제 내 집 마련에 관심이 많은데 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부동산 7곳을 가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부동산 7곳을 네, 가보라고 7곳.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내가 어느 아파트를 정해서 이 아파트를 가서 7곳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 전체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건지. 아 이게 이제 그 단지예요. 마음에 드는. 네. 그러면 여기 앞에 막 7개도 있고 3개도 있잖아요. 네. 거기 다 가면 안 되고 여긴 2군데만 가는 거예요. 어, 2군데 가고 그럼 좀 떨어진 데가 있잖아요. 떨어진 데 가서 3군데. 그러면 삼각형 그러면 이쪽에 또 3군데 어디 있겠죠. 그럼 여기는 아주 이걸 잘 다루는 사람이고 여기는 약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완전히 객관성을 갖고 있죠. 그 세 얘기의 농도와 객관성이 다 틀려요. 그래서 7군데를 가는 거거든요. 한 단지에 다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친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도마에 딱 올라와요. 바로 단합력이 좋아가지고 그 앞에 단지 7군데 30개가 있다. 7군데 가면 그 모임들 하시거든요.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다들 단지 모르셨죠? 모임들 하면 야 뭐 어떤 진상 손님 왔어 이러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한 단지에 여러 개 가면 안 되고 한 단지는 2개나 3개 하고 나머지는 딴 데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짓말같이 여기에 물건을 내놓은 분이요. 이 먼 데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객관성이 확실해져요. 그래서 3군데 다 집 살 때 이것도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주택자분들 위해서 집 살 때 부동산 수수료가 있잖아요. 중개수수료. 정말 저 집을 사고 싶어요. 근데 진짜 2천만 깎아주면 사겠어.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수수료가 보통 뭐 100이나 뭐 300이었다. 그러면 제가 집값을 더 드린 것보다 공인중개사님 제가 수수료를 2배 드릴게요. 저 1,000만 원에 2천만 원 어떻게 깎아주세요 하면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뭐 안 돼 뭐 이러잖아요. 돌아가시자마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주인하고 통화합니다. 왜 통화하겠어요? 주인이 있는 분이잖아요. 여기 서민이잖아요. 공인중개사분들이 착한 분들 많아요.
이분은 이미 얼마에 산지 알아요, 몰라요, 중개사가. 5억에 샀는데 8억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무주택자분은 2천이면 사겠다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나한테 복비를 2배 줘?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하죠.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팔 때도 2배 주겠다고 하면 기가 막히게 팔립니다. 신기해요. 좀 활용하기 바랍니다. 좋은 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뭐 30년 동안 똑같아요. 아주 어느 현장이든. 웃으실 게 아니라 막 그 1,000만 원 더 받으려고 힘들게 있는 것보다 빨리 하고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사시거나 파실 때. 자, 됐습니까? 저기 뒤에 질문.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안녕하세요. 예, 그 서울에 대한 질문 하나 하고 세종에 대한 질문 하나를 좀 서울 하나, 하고 세종 하나. 예. 네, 네, 네. 서울은 지금 이제 그 분양이 이제 많이 되고 이제 입주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서울이요? 강남 개포동이나 이쪽을 보면 네, 네. 굉장히 이제 신규 입주가 많으면서 분양은 잘 되고 입주 물량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많이 좀 낮아지고 많이 있는 내려오고 상황이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 드릴게요. 까먹으니까 예. 제가. 예. 두 번째 좀 이따 하시고. 네. 여러분 기억에 더듬어 보시면 전세가가 제일 높을 때가 언제였죠? 2020년도에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폭등했죠. 9월에. 그래서 이어진 게 2022년 상반기까지 갔습니다. 상반기 1, 2월까지. 학기 고 있잖아요. 그때까지가 고점, 최고점이 2021년 9월. 가을 사철 전세 가격이. 그리고 조금 내려온 게 2020년 상반기. 그것도 2020년에 비하면 되게 높죠. 그러면 계산 나오죠. 2022년 1월에 계약한 사람은 임차 만기가 언제예요? 2024년 1월. 맞죠? 2024년 1월에도 역전세로 나가려는 사람은 많겠죠? 그럼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남았잖아요. 그죠? 여진이 상반기까지 있을 것 같죠? 그 와중에 강남은 입주 물량이 써도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슈퍼 역전세가 난다는 거고, 그럼 그분들이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출금까지 주잖아요. 지금 버티고 있지만 하방 압력은 막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그 기간은 2024년 초까지 이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엔 좀 진작이 될 것 같아요. 차분하게. 그런데 슬프게도 입주 물량이 또 만개가 나와요. 서울의 강남은. 거기는 역전세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물량이 많아서 좀 전세가에 힘을 못 쓰겠죠. 그거는 이제 두 번째고,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하락한 연말 정도 되면 조금 안정될 것 같아요. 입주 물량 많은 데 빼고 인천, 수원, 동탄 뭐 이런 데 빼고 나머지는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세종하고 관련된 질문인데. 세종에 그 송도를 보면 송도는 매립을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네.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가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보면 아직도 많은 그 땅이 부지들이 있죠. 예, 땅이 네, 있죠. 아직도 안 지어지고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네, 땅 주인은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아파트가 2, 3년 전에 생겼더라도 2, 3년 후면 또 새 아파트가 옆에 생겨버리는 이제 상황들이 네. 벌어지고 있어서 네, 네. 이게 장기적으로 송도가 올라갈 것 같다는 송도 생각이 잘 시장이요? 그랬는데 세종을 보면 세종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개발 중인 이제 도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예. 지금 아파트가 있다고 한들 몇 년 뒤에 또 새 아파트들이 더 주변에 계속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맞아요. 집값 상승이 결국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확하십니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이 들어오고 나갈 때 무주택자분이 살 때가 있고 유주택자분 중에 힘드신 분들은 팔타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임 갭이잖아요. 사이클. 그걸 잘 보시고 관리를 하셔야지. 부동산은 결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명목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100원짜리가 50원 됐을 때 사는 게 낫지 100원짜리를 100원짜리 살 필요 없잖아요. 평균 70원인데 50원에 사면 잘 산 거고 최소한 60원, 70원에 사야지 100원에 살 일은 없잖아요. 파시는 분은 50원에 팔 일 없잖아요. 100원을 못 팔면 80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입주 물량, 전세 물량 이런 거 있죠. 정부 정책, 금리. 제일 쉬운 방법은요 그거예요. 아까 소득 분포 드렸잖아요.
P는 I분의 R을 딱 쓰시면 부동산 가격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인구가 늘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P는 가격이고, 네? I는 이제 이율, 기대율이 수익률 거고, R은 연 임대료예요. 그걸 계산하면, 그래서 제가 강남 가격이 40% 빠진 게 나오는 게, 송파가 20억짜리인데 월세를 넣으면 1억에 뭐 300 이렇게 받아요. 200. 그거를 거기다 숫자를 넣으면 가격은 12억이 정상인 거예요. 아, 그럼 이건 과대평가됐구나 판단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은 그걸 써요, 또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제 개발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인데 막 붐이 불 때잖아요. 아직 일본처럼 한 방 안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본시세 차익을 바라고 부동산을 가격을 미래가치를 계산하는데 해외는 절대 미래가치 그렇게 함부로 안 해요, 우리처럼. 그거가 오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는 I분의 R 딱 쳐보시면 뭐 자본 환원율이라고 떠요. 그거 한 5분만 보시면 제가 말한 부동산 가격이 세종시 가격이 있어. 7억짜리야. 그럼 상식적으로 어느 우리가 재화에 돈을 투자했을 때 보세요. 은행에 5% 준대.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계산하니까 2%가 나와. 여기는 투자하니까 6%를 준대. 얘는 위험해. 그럼 은행에 두는 거고 사람이 근데 집인데 얘가 이자율도 많이 나와. 그러면 시세 차익까지 하면 이거 가지고 집 사겠죠. 근데 그러면 송파 있는 사람들이 왜 집값이 오는데 와 자꾸 팔라 그러겠어요. 싼데도. 그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지금 비율로 따지면 2%입니다. 2%. 1.2에서 2%. 20억짜리 아파트를 임대를 놨는데 임대료가 2%밖에 안 돼요. 그럼 그 20억 받고 있는 게 바보 아니에요? 월세로? 그래서 그 월세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매물이 많이 나와요. 요즘. 왜 2%에 갖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한 4, 5년 동안 안 오를 것 같거든. 그러면 털고 5%로 가야죠. 금을 사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P는 I분의 R 조금 활용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어느 모르는 동네 딱 갔다. 그럼 가격이 비싼지 따질 거 없이 여기 임대료가 얼마에 딱 물어보면 P는 I분의 R 딱 넣으면 가격이 나와요. 그게 정상 가격이에요. 어떤 정상이요? 내가 은행에 넣었을 때 5%면 얘는 몇 프로여야 돼요? 7%야 투자하는 거죠. 은행이 더 안전한데 얘도 4%야. 그럼 안 사는 거죠. 간단합니다. 네. 네.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여자분 계시네요. 저기.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약간 귀가 어두워가지고요. 네. 강하게 말씀하세요. 네, 저도 세종 지금 거주하면서 무주택자로서 고민이 많은데, 전 예적금으로 자산을 이제 조금씩 불리고 있는데,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이 금리 좀 높아서 넣어둔 곳도 있고, 근데 세종은 뭐 디딤돌 대출 받으면 적용되는 아파트가 아직 많아서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니까 갭 투자는 아니고 실거주지만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실거주여도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올해야 또 좀 대출이나 있는 돈 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거주여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는 게 맞는지 좀 교수님이 무주택자 관점 생각하실 때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실거주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뭐예요? 저한테 대신 저분 질문 정확히 뭐예요? 죄송해요. 제가 귀가 어두워가지고. 아니 지금이라도 좀 디딤돌 대출 받으면 금리가 시중보다 훨씬 싸니까 완전 싸죠. 좀 있는 돈이랑 해서 뭐 올해라도 특례보금자리? 네, 디딤돌이나 디딤돌. 그래서 좀 싸게 그렇게 해서 집을 실거주 목적이면 사는 게 낫는지, 올해? 아니면은 실거주여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속상하니까 좀 더 내 시기를 봤다가 좀 기다렸다 매수를 살까 하는 지금 게 살까? 네. 그 얘기죠? 네. 무주택자실 경우에 세종시는 지금 약간 호가가 올라갔잖아요. 그 대전에 대체 물건이 생겼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약해지겠죠? 대체제 때문에. 그럼 지금 사는 것보다 몇 달 있다 사는 게 낫겠죠? 일단은.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 효과가 지금 56% 소진됐거든요. 그럼 서울의 분위기가 다 전달되잖아요, 전국에. 동시에 이제 전국에서 특례 보금자리 거래량으로 지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소진이 될 때가 아마 4월 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라면 4월 말 이후에 그때 부동산 6군데를 가셔가지고 난 돈이 진짜요, 돈이 없는데 정말 난 실거주 해야겠다.
얼마면 살 수 있냐? 그럼 부동산에 또 거꾸로 물어봐요. 자산이 얼마신지, 대출 얼마 받을지. 그러면 그 재무 컨설팅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의 한 20-30% 수준에 감내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면 사겠다. 하면 그분이 고민을 해줍니다. 선생님한테 근데 나는 2단지예요. 그러면 앞에 대한 설계까지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을 또 해줘요. 어떤 얘기? 입주 물량이 왜? 선생님은 진성 손님이니까. 얘기를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진성 손님인 거예요. 잡고 싶겠죠? 왜? 계약을 하면 또 몇백이 생기는데 왜 보내겠어요, 그냥. 그러면 이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는데 뭘 하냐? 제일 쌀 때 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그럼 그분은 제일 쌀 때는 찾기 어렵고 이 정도면 될 때의 가격에 대해서 가이드를 합니다. 이거면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그러면 지금 시세가 7억인데 6억 되면 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본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5억 5천이요. 이러면 눈빛을 봐야 돼. 그때 째려보면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째려보지 않고 고민하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0%. 진짜입니다. 제가 많이 실험해봤거든요. 제가 직접 1층 부동산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7곳을 다니셔가지고 미리 얘기를 다 해두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요거 특례보금자 이런 거 끝나고 미국 금리 요번에 하는 금리 하잖아요. 4월 달에 그거 보고 시장 분위기 보면 6월 정도 되면 앞으로 시장 반응이 좀 나와요. 미국 은행 애들도 조용해질지 이런 것들이. 그때 7월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특례보험자이 끝나면 미분양 요번에 4월 달에 분양 많이 한다 그랬죠. 분양을 많이 하는데 뉴스에 전국 미분양 지금 7만 5천 건인데 9만 건 돌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약해지겠죠. 그때 사셔야지. 맞죠? 근데 또 더 내려갔다. 그러면 또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욕심내시면 안 돼요. 타임을 놓쳐요. 자기가 무릎 정도에서 사셔야지 발꼬락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네. 됐죠? 네, 그러면 질문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교육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사항 전달드리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에 작성하셨던 서명부 작성, 그리고 교육을 신청하셨던 교육운영 시스템 만족도 조사 두 가지 모두를 완료하셔야 수료증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 앞에 있는 QR코드 활용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바로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 1회차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희망하는 강의 주제, 연사,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트렌드 특강은 6월에 챗 GPT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셨던 분 앞에 나오셔서 성함 알려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